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뒤에 가면서 이제 황당한 언플, 그리고 이준석 씨의 언플과 근황, 이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순방을 마치고 오늘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언론에서는 또 역시나 열심히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세일즈 외교 성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었죠.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알고 보니까 이미 8개월 전에 구매 결정을 했다. 한마디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그 현대로템 열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국빈 방문의 핵심 성과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세웠지만 내세웠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이건 8개월 전에 결정이 됐었던 거고, 심지어 그 외관 디자인 공모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이번의 성과인 것처럼 열심히 포장을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고요. 보시면 그 국빈 방문에서 내조 외교로 눈길을 끌었다, 지금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무슨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김건희 씨가 이제는 조용한 내조를 한다, 뭐 공개 그 행보를 안 하고 비공개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띄우고 있는데, 막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죠. 국견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뭐 알라바이를 선물 받아서 이 두 마리를 관저에서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 데리고 가서 잔디밭에서 뛰어놀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개를 키울 생각이다, 요런 내용들까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특히 그 중에서도 김건희 씨를 더 주목해서 봅니다. 이걸 보면은 V1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특히 김건희 씨는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이 외교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외에서도 그러한 김건희 씨의 소위 진정성을 봤다, 이게 외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 존중 중요합니다. 뭐 국힘이든 뭐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도 좋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김건희 씨는 저런 식으로 언론에다 대고 해외에다가 뭐 무슨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거기다 대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떠들 게 아니라, 당장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12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런 식으로, 아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짜 보고를 또 받고 저 현장에 갔을 텐데도 저런 공감 능력 떨어지는 아주 황당무계한 소리를 대놓고 내뱉질 않나. 그 이후로도 뭐 최혜병이라든지 아니면 오송 참사라든지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그냥 대놓고 툭툭 내뱉어가지고 아주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임성근 같은 사람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실드를 치냐,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으라고 훈련되는 존재다, 이거를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된 상황인데, 왜 국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아주 일부 정치인들 제외하고는 별 말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게 무슨 뭐 진보적 가치입니까? 그건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인들,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관료들도 당연히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 일자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우리의 생명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임성근 같은 사단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국힘 쪽 정치인들 중에 제대로 목소리 내는 사람은 전 정말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못 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대통령이 나서서 감싸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김건희 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얘기, 뭐 생명 존중하고 뭐 그런 얘기는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대통령한테 하고, 본인 얘기 지금 그 국힘 쪽에서도 열심히 성역하고 있던데, 그럼 국힘 쪽 가가지고 얘기 열심히 하라니까요. 자꾸 언론에다가 대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번 순방을 계기로 활동 반경을 더 넓힐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중동, 야,
쉽게 말하면 조용하게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다. 그런 외교로 지금 공개활동을 본격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용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조용해요?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시끌벅적하게 나만 바라봐. 뭐 거의 이 정도로 대통령실이 엄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번에 그 순방 갈 때도 뭐가 뜨거운 그런 논쟁거리가 됐습니까?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 아니 이것도 왜 들고 나서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썩했잖아요. 아니 실제로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베이지 정장에 이번에도 에코백을 들었다. 그래서 순방길 패션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조용한 뭐 내조를 하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까? 아예 언론에선 대놓고 그 클로즈업 그 줌까지 땡겨가지고 저런 식으로 빨간색 표시까지 해서 무려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들었다. 이 정도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리수를. 그러면서 옷차림에 상관없이 이 에코백을 든 모습을 자주 보였다. 뭐 폴란드 순방 때라든지 리투아니아 순방 갔을 때도 이제 여기저기 선물을 했다. 이게 무슨 비공개 일정이고 무슨 정중동 뭐 외교 행보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시끌벅적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끈 건 바로 김건희 씨의 패션이었다. 요런 얘기가 엄청난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꼭 티나게 저딴 식으로 언플을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다. 쇼하고 자빠졌다. 매를 벌고 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게 희석이 될 줄 아냐.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국민들을 못같이 하는 거냐. 뭐든 적당히 해라. 보시면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비판적인 반응을 전하는 언론보다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포털에 걸리는 막 이런 제목이라든지 그냥 한 줄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친환경적이고 생명을 존중하고 무려 여사가 그렇게 조용한 내조로 대한민국 국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식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하지만 이 정치 돌아가는 여태까지의 과정들을 봐오신 그런 많은 시민들은 코미디다. 뭐 찬양하라는 거냐 뭐냐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못 덮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바이바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바이바이 대통령 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지금 디올백, 그 명품백 논란에 휩싸이니까 앞에서는 저렇게 에코백 살살 흔들고 저렇게 순방을 가면 에코백으로 이제 명품백을 덮을 수 있다. 마치 이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처럼 무슨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를 막 앞장서 가지고 하면 특검자 나오면 이제 김정숙 여사 얘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는 것처럼 지금 저런 택도 없는 꼼수를 부리려다가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에 이렇게 비판을 했죠. 국민을 조롱하는 거다. 명품백을 받고 저는 에코백 들고 다녀요. 이렇게 위장하는 거냐.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그냥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저렇게 쇼를 하고 명품백 논란을 물타기 하려고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더 웃긴 건 이 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좀 쇼츠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소위 그 노룩패스라고 하죠. 이거에 원래 이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게 김무성 씨의 노룩패스였는데 여기서도 이번에 이렇게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에코백으로 언플 실컷 쏟아내고 뒤에서는 저 에코백 어디 갔습니까? 그거 어디 갔어요? 그리고 옆에 보지도 않고 저렇게 노룩패스를 하면서 명품백 뭐 선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김무성을 이제 뛰어넘을 김건희 씨의 노룩패스 지금 논란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앞서서도 뭐 생명 존중 얘기할 때 그 얘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아리백에서도 엄청난 경고를 하고 심지어 실망스럽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세계 시장을 잃는 실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예 계획을 바꿔버리고 갑자기 무슨 다시 원전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과거로 가도 한참 과거로 가니까 야 우리 지금 전 세계가 미래로 가고 있는데 니네들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한 나라 아니야? 근데 뭐 갑자기 무슨 원전 얘기를 하고 탈원전으로 가자고 해도 그 목표 달성이 쉽지가 않은데
아니 이게 무슨 반문재인을 한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배출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저렇게 에코백, 뭐 명품백 이런 쇼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언론에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과거 진짜 엄청난 과거로 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김건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물어봐야지. 아니 그 앞에서는 그냥 껌뻑 죽고 무슨 대통령이 그냥 계란말이 막 썰어주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그거 퍼주기 하면 거기서 막 박수 치고 신나가지고 그게 언제부터 언론인들의 역할이 됐습니까? 그 특히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권익이죠.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지금 법기술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왜냐면 이건 법기술자들이 이 법 저 법 갖고 와가지고 섞어서 그냥 해석하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공직사회 감사 업무를 오래 담당해온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권익위가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막 섞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령을 어렵게 설명하니까 스텝이 꼬이고 뭐 궤변을 늘여놓고 사회 통념과도 맞지도 않고 결국 이렇게 법기술이나 부리고 있는 게 권익위의 민낯이란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건의 대다수를 현장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조사 권한이 있다. 한마디로 권익위의 역할을 굉장히 키웠는데 갑자기 김건희 씨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서면 권한 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종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표 중에 9표가 종결이었다고 하죠. 나머지 뭐 이첩 송부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결국 종결이 돼버렸고요. 또 기가 막힌 얘기는 과거에는 배우자 알선 추세가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권익위와 지금의 권익위가 다르듯이 지금 모든 게 다 윤석열화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당시의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너무 다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검찰총장 윤석열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냐? 요 비판이 지금 모든 걸 보여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권익위와 지금 권익위는 마치 다른 곳인 것처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냐? 김건희 씨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그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배우자들이 명품백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이건 끔찍하다는 겁니다. 왜 민주 시민들이 특히 막 친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합의를 해놨던 문제도 마치 다름인 것처럼 저들이 쓱 빈틈을 만들고 역사를 뒤집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먼 미래 세대에서도 너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완용 마냥 살아도 되는구나, 남들이 다 3.1운동 할 때 난 오히려 친일에 붙으면 내 그 대대손손 그냥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구나. 민주화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거리로 나서서 독재 타도를 외칠 때 나는 오히려 그럼 전두환 씨를 오히려 이럴 때 지켜주면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많은 부와 뭐 이런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린 역사, 이걸 끊어내겠다고 목숨을 바쳤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었던 거죠. 그때 정말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 바쳐서 진짜 그 앞에도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피땀 눈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버리면 저들은 저런 식으로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자기들의 그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공적인 권력을 활용까지 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방송 3+1법 이거를 재발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뭐 지금 100번, 1000번, 만번도 쓸 기세죠.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헐렁하게 대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화와 타협과 협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우린 알았기 때문에 우린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런 택도 없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뭐 이딴 소리를 하고 다녀도 제일 중요한 본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2차 시기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금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되는 저런 언플을 대통령실에서는 쏟아내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지만 결국 그 행정관 2명도 지금 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오랜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최근에 또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물론 그 화제는 언론에서 아주 열심히 화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된 거죠. 언론이 그냥 작정하고 포털에 막 걸고 화제다라고 하면 화제가 됩니다. 그럼 뭐로 화제가 됐냐? 지하철에서 떡실신을 했다. 옆자리 승객한테 기대서 잠든 사진이 화제가 됐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언론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오랜만에 마삼중이 왔구나. 이제 마삼중이라 부르면 안 되나요? 이제 뭐 마삼중이냐 뭐냐 뭐 얘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모습이 지금 화제다. 이러면서 언론이 화제로 만들어줬죠. 원래는 온라인상에서 5만 가지 주제들이 화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일일이 다 보도가 됩니까? 물론 몇몇 언론사에선 뭐 그런 커뮤니티 내용만 긁어가지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이슈들, 중요한 이슈들 그런 거에 대해선 뭐 언론에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뭐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런 반응이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저런 식으로 지하철에서 좀 졸고 있는 것 같다가 온라인에 좀 올라온 걸 가지고 그것도 누구 사이에서 화제가 되겠습니까? 저게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억지로 그냥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모습을 두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너무 보기 좋다, 진짜 최고다 이러고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면 그게 이준석 씨나 뭐 국힘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화제가 되겠냐고요. 근데 그걸 화제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걸 보도하고 포털에 걸어주면 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게 가능으로 바뀌죠. 실제로 뭐 알고 보니까 철떡이었다. 야, 이준석이 졸고 있는 거랑 철떡인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얘긴 이런 거겠죠. 지하철 뭐 좋아하고 어렸을 때 꿈이 뭐 또 지하철 여기서 일하는 거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된다고 언론에서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진짜? 그러더니 4호선 그분께 죄송합니다. 이걸로 또 2차 보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제 진짜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을 다수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됐든 간에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중요하게 보도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옴표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씨가 지금 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계 은퇴를 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준석 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네 중간에 자꾸 끊기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살짝 끊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뭐 4호선 그분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굳이 불필요하게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있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란 겁니다. 애초에 언론에서 저렇게 띄워주지도 않으면 화제가 된 줄도 모르고 지하철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냐고요. 그러면서 뭐 연출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난 늘 하던 모습 그대로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이게 저 자체가 무슨 연출하고 작정하고 무슨 김건희 씨처럼 바이바이 플라스틱으로 무슨 쇼를 하려고 했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자체를 그냥 제가 무조건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인 거고요. 심지어 이후로 이어진 보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쇼라도 좋으니 좀 따라하라 해라. 무슨 말이냐면 다수의 네티즌들은 저런 이준석 씨를 보고 호평을 했다 이 얘기예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야 우리 이준석처럼 특권의식을 좀 버리고 다른 국회의원들 뭐야 저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보시면 뭐 쇼라도 좋으니 이런 모습을 따라하기라도 해라. 특권의식부터 버려라. 저게 맞다. 좀 이런 걸 다른 의원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 노력하는 게 보기 좋다. 진정한 국회의원을 본다. 야, 호평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 아니 뭐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이게 제가 한 기사에 있는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 기사에 올라온 걸 너무 기가 막혀갖고 좀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각각의 기사들마다 뭐 호평이 쏟아졌다,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물론 일부 비판하는 걸 싫은 언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호의적이다. 그럼 산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준석이 저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그 서민의 삶을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얘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자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든 뭐 택시를 타든 뭐 아니면 뭐 자기 좋은 차를 타든 뭐 하든 중요한 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그럼 언론이 모릅니까? 아니 실제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서민의 삶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준석 씨가 최저임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설령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만 청년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만 기성세대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서민들 이렇게 챙기고 계속 복지에 대한 걸 강화시켜 가자고 얘기하는 게 다 위선이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언론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정치 신인입니까? 그래서 무슨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국가를 꿈꾸는지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맨날 추상적인 공정한 경쟁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구체적 플랜은 모른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 여당 대표가 됐다면서 막 대대적으로 그렇게 막 띄우면서 말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던 언론들이 진짜 이준석 씨가 서민의 삶을 위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말한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통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유 있고 좋은 학군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군 그 배경에서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다 내가 노력하고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걸 사람들하고 나눠야 돼? 왜 강제 할당이란 걸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역차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 갔었잖아요.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어떻게 저렇게 지하철 한번 탔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서민의 삶을 위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은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혹은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그렇게 글 남기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언론은 언제부터 언론이 그런 걸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 이준석을 보고 배워라. 이따위로 언론이 쓰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의 역할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검증한다고 할 때 그들 뭐라 그럽니까? 언론이 하는 게 이런 역할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뭐 이재명 대표 그럼 찬양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사진 화제몰이라는 게 사방에서 쏟아지는지 전 정말 의문이고요. 이거 보세요 진짜로. 이준석 화제라고만 쳐도 지금 뭐 동아일보, 세계일보, 뉴스원, JTBC 등등 사방에서 쏟아집니다. 이게 화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네티즌들이 여기에 뭐 호평을 또 전했다고 또 보도가 되고 이준석 씨가 뭐 4호선 그 옆에 분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또 그게 또 보도가 되고 이 쓸데없는 이슈로 계속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애초부터도 무슨 첫 출근부터 파격이라면서 따릉이 탄 거 가지고도 무슨 역대급 무슨 엄청난 그 대박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여의도 문법 파괴자다. 정치권의 파격의 아이콘이다. 무슨 첫 출근도 남달랐다. 보수정당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보수정당 대표가 따릉이를 타면 이게 무슨 진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심지어 한국일보에선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각할라 뛰는 셀러리맨처럼 밀착 3일을 해보니까 그는 정말 달랐다. 아니 파격, 신드롬 아니 저런 식으로 하면 저도 참고로 차 안 삽니다. 제가 뭐 괜히 저 차 뭐 못 살 정도로 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차 충분히 사면 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냥 저 자체가 차를 직접 제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두고 저도 그럼 예를 들어서 차를 안 사니까 저는 무슨 서민과 뭐 약자들의 삶을 그러면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니
저도 최대한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 타고 다니는 거랑 저 정치인, 그 여태까지 이준석이랑 정치인이 보여준 모습이랑 어떻게 이걸 쉽게 저렇게 연결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첫 출근부터 남달랐다는 얘기가 막 사방에서 나오면서 이게 세대 교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언론의 기준대로 보면 보수 그 정당의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뭐 지금으로 치면 지하철을 타면, 이러면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쉬운 세대 교체를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그럼 정치인들도 다른 거 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 지하철 타고 다니라 하고 따릉이 타고 다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부터 서민의 삶을 챙기는 사람이 되겠네요. 아주 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혁신 태풍이네 뭐네. 아니, 혁신 태풍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주장에는 하진 않지만 PPAT 만들어가지고 공직자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기준을 높이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지만 그런 걸 가지고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여의도에서 사람들을 뽑아오는 방식이 충성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고 뭔가 유명한 사람들 그냥 데려와서 대충 땜빵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 기준을 좀 바꿔보자. 물론 이게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이렇게까지 비판 안 해요. 근데 앞서서 보면 저거에다가 혁신 태풍이라는 걸 붙일 수 있냐고요, 이거에. 이게 무슨 여의도 문법을 깨고 무슨 혁신 돌풍입니까? 이러니까 이런 전례를 또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먹히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고 무슨 정의당이고 무슨 다른 당이고 다 떠나서 다 이런 것만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언론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놓고 또 언론인들이 정치인들 수준 떨어졌다, 또 곧바로 돌아서서 이런다니까요. 아니, 본인들이 이런 걸 갖다 찬양을 했으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이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조금 있다가 바로 태세 전환해서 요즘 정치인들 말이야 쇼만 하고 다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성상납 무고 혐의 이거 검찰 송치 가닥 잡힌 거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선 사실상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듯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왔었는데 이거 어디 갔냐고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냥 화제가 되는 거고 다른 정치인이 배워야 됩니까? 아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부자 정치인이라고 저는 무조건 욕 안 한다 했잖아요. 그 돈을 벌게 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누군 마냥 막 주가 조작을 하고 땅을 갑자기 확확 꺾어버리고 명품백 냈다 받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부를 증식시켜 갔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을 갖다가 왜 욕을 하느니까요? 저 욕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오히려 성상납 의혹 주렁주렁 달고 있던 저런 정치인한테는 서민의 삶을 대변한다고 네티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화제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좀 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6개월 이내에 공직선거법 그 기소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론인들이 그렇게 보도 안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 보도 안 한다면 저런 식으로 화제다,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 왜 그런 것만 뚝 잘라서 얘기합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이승만도 박정희도 공과 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다라는 얘기에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혹은 모든 인간은 다 공과 과가 있죠. 근데 제가 열받는 건 저들이 공과 과라는 말을 꺼낼 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수만 가지의 그 잘못들을 다 빼고 인간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지, 그래서 민주진영에선 너네들도 이런 과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전두환의 잘못, 이승만의 잘못, 이런 것도 그냥 그 과에 불과해. 근데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퉁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준석 씨의 그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할 거면 언론인들도 저런 식으로 화제라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들 깎아내리지 말아야죠.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고 22대 국회 들어서기도 전부터 계속 법안 뭐를 할까, 1호 법안 뭐를 해야 될까, 이걸 끝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습게 만드는 게 지금 저런 보도들이란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 사진 한 장, 요 두 장이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정치라는 게 이런 이벤트 같은 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이벤트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서민의 삶을 챙긴다는 네티즌의 글을 그대로 긁어가지고 언론에다 띄우냐. 이게 가장 심각한 언론의 보도 행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발 22대 국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시민들이 언론개혁 제발 완수해달라. 저도 지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언론개혁 TF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김용민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또 열심히 목소리도 내고, 저도 그 회의 과정에서 내부에선 이런 온도구나, 뭐 무슨 자율 규제 얘기하던 윤영찬 의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저런 식으로 막는구나, 저런 식으로 그냥 이번에 또 그냥 회의 어영부영 끝나고 또 다음으로 그냥 미루는구나, 이런 걸 저도 느끼면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자면 민주당 의원들 뭐하냐,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쉬운데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안에서 해보니까 말처럼 안 되거든요. 밖에서 개혁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전 심리전 여론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저것 해보려고 민주당에 왔어요. 의지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국회의원 몇몇이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차도 복잡하고 이걸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같은 당이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이 가고, 그럼 밖에서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맨날 말만 뭐 저렇게 하고, 뭐 심리전 얘기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하고, 뭐 디지털 소통, 뭐 TF 어쩌고 뭐 한다는 건 많은데 성과가 없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나도 이 집단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나와가지고 그냥 욕만 하면 시원하죠,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뭐라 안 하죠. 왜냐면 밖에서 시원하게 말하네. 근데 제가 느낀 건 밖에서 제가 이렇게 단순히 시원하게 말하는 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끼고, 결국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힘을 보태드리고, 또 그 안에서 막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과정도 겪었고, 지금 국힘이 뭐 타협하자 협치하자 이게 얼마나 엉망인지 말도 안 되는지는 다들 인지했으니까 제발 이번 22대 국회에선 언론 개혁을 완수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검찰도 지금 하다하다 이제 개검 떡검이란 얘기 나왔었는데 똥검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화영 수사검사 논란, 이성윤 의원이 그걸 제대로 또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발 22대 국회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뭐 교육 개혁도 중요하고 노동 개혁도 중요하고 연금 개혁도 중요하고 할 일은 태산이잖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상대적 박탈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나는 불안한데 남들은 다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게 온라인에서 사실 막 추상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현실 세계로, 오프라인 세계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준거 집단이라고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이 속한 요 준거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여기서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생기니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무슨 사이비 쪽이라든지 소위 신천지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빠져들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로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온라인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아무쪼록 그래서 이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언론 문제를 떼놓고 우리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언플, 이준석 씨에 대한 언플을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쏟아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 관련한 언론 내용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이들의 선택적 잣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22대 국회에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만 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당장은 썽이 안 차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조정해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제 생각과 맞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한 번에 과감하게 그냥 딱 100을 때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그 방법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는 요 방식을 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